창덕궁과 베르사유, 그저 자연 진화와 인공의 대결이라는 국뽕적 시선은 좀 그렇다. 궁전을 향한 여정은 그 이야기의 첫 장이다. 베르사유로 향하는 길은 마치 화살처럼 곧고 장엄한 방사형 대로를 따라 힘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이다. 이는 명백한 의도의 선언이며 왕의 침실에서 시작되어 지평선 너머로 뻗어나가는 무한한 권력을 예고한다. 반면 창덕궁을 찾아가는 것은 현대 서울의 겹겹을 한 꺼풀씩 벗겨내고 산자락에 고요히 안긴 성소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 첫인상의 극명한 대비는 두 궁궐이 품고 있는 심오한 철학적 차이를 예고한다. 기답사기는 단순히 화려한 왕의 거처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상반된 두 개념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탐구하고자 한다. 베르사유는 태양왕을 중심으로 인간이 만든 우주, 즉 절대 권력의 합리화와 투사를 위한 기념비다. 모든 건축, 예술, 심지어 자연까지도 군주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 복무하도록 설계되었다. 반면 창덕궁은 기존의 우주적 질서 안에서 통치자가 자애로운 관리자로서 기능하는, 즉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권력의 구현을 증명하는 공간이다. 두 궁궐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았지만 그 이유는 의미심장하게 다르다. 베르사유는 독특한 예술적 성취와 유럽 전역에 이상적인 왕궁의 모델로서 끼친 지대한 영향력으로 찬사를 받는다. 창덕궁은 극동의 궁전 건축과 주변 자연 경관의 탁월한 통합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차이점은 답사기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일부 태양의 극장, 베르사유 궁전, 제한장 절대적 통제의 건축, 바로크 양식의 선언문. 루이 14세가 아버지의 사냥용 별장을 확장하여 지은 이 궁전은 프랑스 바로크 양식의 결정판이다. 르보베와 아르도앙 망사르 할도운난사르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완성한 거대하고 대칭적인 파사드는 장엄함과 위압감을 동시에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양식은 건축, 조각, 회화, 장식 등 모든 예술을 군주한 사람의 영광이라는 단일한 메시지 아래에 융합시킨다. 금박을 입힌 화려한 장식, 극적인 공간 구성, 웅장한 규모는 모두 왕의 절대적 권위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이은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반항적인 귀족들을 길들이며 프랑스의 심장을 파리에서 이 거대한 무대로 옮기려는 의도적인 정치적 행위였다. 거울의 방 갤러리 디스글레이스 권력의 회랑. 길이 73m, 너비 10.5m, 높이 12.3m에 달하는 이 회랑은 정원을 향한 17개의 아치형 창문에서 쏟아진 빛을 357개의 거울이 반사하며 눈부신 장관을 연출한다. 샤를르 브랭 찰스 르브런이 그린 30개의 천장화는 루이 14세 통치 초기의 군사적, 정치적 승리를 담은 웅장한 시각적 서사시다. 기방은 아름다운 통로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경제 전쟁의 선포였다. 당시 거울 제조 기술은 베네치아가 독점하고 있었다. 이 거대하고 흠없는 거울들을 생산해냄으로써 프랑스는 자국의 신흥산업 역량과 기술적 우월성을 과시하며 어떤 경쟁자도 능가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 방은 방문객을 압도하고 위협하도록 설계된 프랑스의 예술적, 경제적 패권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공간이었다. 더 나아가 이 공간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품은 무대가 되었다. 프랑스 절대왕정의 정점을 상징했던 바로 그 방이 훗날 가장 큰 굴욕과 쓰라린 승리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한 독일 제국이 이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것은 프랑스의 성스러운 공간에서 행해진 의도적인 지배행위였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베르사유 조약이 여기서 체결된 것 또한 그 서사를 찾으려는 동등하게 의도적인 행위였다. 거울의 방은 권력의 조류에 따라 그 의미가 변모하는 역사의 기억을 담은 그릇이다. 왕의 침실 프랑스의 의례화된 심장. 궁전 전체, 나아가 왕국 전체는 왕의 침실에서부터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도록 설계되었다. 정원의 중심축은 이 방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왕의 침대를 그가 지배하는 우주의 문자적, 비유적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곳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의 기상식 레벨과 저녁의 취침식 커처는 정교하게 안무된 공적 의례였다. 왕의 몸은 공공기관이었고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귀족들에게 엄청난 명예이자 왕이 그들을 통제하는 도구였다. 귀족들은 왕의 옷을 건네거나 촛대를 드는 사소한 역할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로써 일상의 평범한 행위들은 왕의 신성한 지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장치가 되었다. 이 방은 루이 14세가 1715년 숨을 거둔 곳이며 그 중앙 발코니에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혁명 군중을 마주했던 절대 권력이라는 무대 위에서의 마지막 실패한 공연이 펼쳐진 장소이기도 하다. 제2장 자연의 길들이기, 르노트르의 정원.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원. 앙드레 르노트란드의 르엔출가 완성한 프랑스식 정원은 흙과 물로 표현된 철학적 주장이다. 그것은 정복되고 합리화되며 인간 지성의 기하학적 논리에 복종하도 강요된 자연이다. 저소 문양을 닮은 복잡한 파르테르 파르테르스, 완벽하게 다듬어진 토피어리, 자로 잰 듯한 직선축은 궁전 건축 질서의 직접적인 연장선상에 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혼돈을 지배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시대의 신념을 웅변한다. 웅대한 원경 궁전에서 지평선까지. 탑사의 여정은 거울의 방 아래 물의 파르테르 워럴 파르테르에서 시작하여 분수들을 지나
녹색 카펫 그린 카르피라 불리는 왕의 길을 따라 광활한 십자 모양의 데오나 그랜 캐널까지 이어지는 주된 동서축을 따라간다. 이러한 원근법의 대가다운 활용은 지평선까지 뻗어나가는 듯한 경관을 만들어내며 이는 왕의 무한하고 신성한 권력에 대한 시각적 응여된다. 기 1.5km, 폭 62m에 달하는 대응한 베네치아에서 선물받은 곤돌라를 타고 뱃놀이를 즐기는 사교와 레저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영역과 하늘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무한한 통제라는 이 공연의 숨막히는 마지막 요소였다. 분수의 언어, 우화와 경구. 정원에 있는 약 200개의 분수는 야외 극장과 더악해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우화를 들려주며 화려한 음악 분수쇼 기간 동안 바로크 음악에 맞춰 생생하게 살아난다. 라토나 분수는 아폴론의 어머니 라토나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물 마시는 것조차 방해한 니키아의 농부들을 개구리와 도마뱀으로 변신시키는 장면을 묘사한다. 이는 루이 14세의 어린 시절 프롱데 난때에 왕권에 도전했던 프랑스 귀족들에게 보내는 직접적이고 섬뜩한 경고였다. 왕가에 반항하면 비천해지고 침묵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아폴론 분수는 중심축의 극적인 정점으로 태양신이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은 내일 떠올라 자신의 왕국에 질서와 빛을 가져오는 태양왕 루이 14세를 상징하는 궁극적인 상징물이다. 제세장 자아를 찾아서 트리아논과 왕비의 촐라, 탈출의 역설. 거대한 베르사유 단지 내에 자리한 트리아논은 절대 권력이 지닌 심오한 역설, 즉 자신이 창조한 바로 그 억압적인 형식의 체계로부터 벗어나고픈 욕망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 탈출조차도 또 다른 형태의 사치와 연기였다. 그랑 트리아논은 루이 14세가 궁정의 소음과 공무에서 벗어나 그의 연인 랭트논 부인과 함께 지내기 위해 지은 대리석과 꽃의 궁전이다. 이탈리아풍의 단층 구조와 장밋빛 대리석 기둥들은 본궁보다 한결 여유롭고 인간적인 규모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엄청난 사치의 공간이며 궁정 생활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 아닌 사적인 궁정 생활을 위한 장소였다. 그뒤 트리아논과 왕비의 촌락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소유지로서 왕실의 탈출이라는 주제의 마지막이자 가장 애처로운 장을 보여준다. 루이 15세가 퐁파두르 부인을 위해 지었으나 루이 16세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선물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프티 트리아논은 그녀만의 세련된 친밀함이 깃든 피난처였다. 이곳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공간은 왕비의 촌락 헤묘 디 레 레인이다. 이곳은 완벽하게 기능하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박한 농촌마을로 물레방아, 농가, 낙농장 등을 갖추고 있었다. 왕비는 이곳에서 평범하고 목가적인 삶의 환상을 연기할 수 있었다. 향수를 뿌린 양과 세부를 도자기로 만든 우유통을 동원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진정성을 구축해야 했다는 사실은 군주제의 비극적이고 심오한 고립을 드러낸다. 그것은 궁정예법이라는 하나의 연기에서 이상화된 농부라는 또 다른 연기로의 탈출이었으며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 자아를 향한 필사적인 탐색이었다. 기부 조화의 왕국, 창덕궁. 제내장 자애로운 통치의 건축. 땅에 순응하는 궁궐. 전국인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창덕궁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다. 창덕궁의 배치는 북악산의 매봉봉 능선이라는 자연 지형 안에 자리 잡도록 유기적이고 비대칭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 등재의 핵심 원칙이다. 건축이 자연을 지배하기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전체 단지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는 고대의 배산임 수베이 샨링쉐이 원칙을 따라 땅의 기운과 조화를 이룬다. 인정전련정디엔 도덕적 중심. 베르사유의 직선 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창덕궁의 정문인 도너문에서 정전까지 이른 길은 여러 번 직각을 꺾인다. 이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 공간의 신성함에 대한 존중과 점진적인 발견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의도적인 설계다. 권력에는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고 다가서는 것이다. 정각의 이름, 인정련정은 유학자 맹자의 사상에서 따온 것으로 왕을 향한 사명 선언과 같다. 즉, 어진 정치로 다스리려는 것이다. 그 진정한 의미는 내부에서 드러난다. 왕의 자리인 어자유조 뒤에는 금이나 거울이 아닌 1월호 봉도를 위해 우펑투 병풍이 놓여있다. 이 병풍은 우주론적 도회다. 해왕, 양화다렁비, 의미 위에서 비추고 5봉우리 온 세상과 소나무 장수가 앞에 펼쳐진 우주의 중심에 왕을 배치한다. 왕의 정통성은 이 우주적 균형의 수호자라는 역할에서 비롯된다. 천장에 조각된 한 쌍의 봉황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를 상징하며 정궁에서 주로 발견되는 더 강한 힘의 상징인 용과는 대조적으로 자애로운 통치의 이상을 강화한다. 후대에 추가된 전기 샹들리에, 유리창, 커튼과 같은 요소들은 인정전을 역사의 흔적이 겹겹이 쌓인 파세스트 팔림세스로 만든다.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의 격동기에 도입된 이 서양식 요소들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적응하고 생존하려 했었던 한 왕조의 애처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는 전성기 베르사유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자 서장 자연과의 대화, 후원비원. 발견의 정원. 후원호위원은 궁궐의 영혼이자 한국 정원 디자인의 정수다. 여기서 베르사유와의 가장 심오한 차이가 드러난다. 프랑스 정원은 하나의 지배적인 경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전능한 시선으로 한 번에 파악되도록 만들어졌다. 반면 후원은 연속적 시각 시리얼 비전의 정원이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으며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뚜렷하고 아늑한 장면들의 연속으로 구성된다. 목표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정자가 숨겨지고 드러나며 저 너머 산의 풍경을 빌려오는 차경, 지혜징 발견의 여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인공적인 관상수를 심거나 과도한 전지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중시했다. 학자의 쉼터 부용지와 주암루. 부용지 부롱치 일대는 심오한 지성의 풍경이다. 둥근 섬이 있는 네모난 연못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 텐유엔디팡의 우주관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연못의 기둥을 받고 세운 무용정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과 같다. 길을 내려다보는 주암루로 헐러에는 왕립도서관이자 열람실인 규장각후의 장계이 있었다. 이곳은 서양적 의미의 여가 공간이 아니라 유교적 통치자의 근본적인 의무인 왕의 학문적 수양을 위한 중심지였다. 어수문 유쇼이만이라는 이름은 물과 물고기처럼 군주와 신하가 긴밀히 화합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시인의 성소 옥류천. 정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옥류천 유료천 일대가 자리한다. 지역에서는 자연하천을 큰 바위인 소유암 위로 유자형으로 판홈으로 유도하여 유상곡수 연내오상취슈이안이라는 시짓기 놀이를 위해 술잔을 띄울 수 있도록 했다. 경치를 찬미하는 인조와 숙종의 시는 바위면에 직접 새겨져 있다. 궁궐 내 유일한 초가지붕의 청의정 칭이팅을 비롯한 작고 소박한 정자들에 둘러싸인 이 공간은 학자, 군주가 검소하고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세련되고 지적인 즐거움을 찾는 이상을 구현한다. 제6장 절제의 미덕, 낙선제. 궁궐 안의 선비의 집. 작선제를 산자에는 1847년 헌종이 후궁 경빈 김씨를 위해 지은 건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왕의 개인적인 서재이자 사랑채로 기능했다. 이곳의 가장 급진적인 특징은 건축 양식이다. 다른 궁궐 건물에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단청단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사대부슈다후 가옥의 형태로 지어졌다. 긴 학문적 덕목, 검소함, 그리고 화려한 것이보다 절제를 중시했던 유교적 가치를 구현한 강력한 미학적, 철학적 선언이다. 이는 트리아농의 금박 입힌 실내 장식과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마만자, 아야자 등 각 방마다 다르게 디자인된 정교하고 다채로운 창살 문양은 미묘한 장인 정신과 지적 세련미라는 또 다른 종류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한다. 순정여왕후와 덕혜옹주를 포함한 조선 왕실의 마지막 인물들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는 현대사는 이곳에 깊은 비애감을 더한다. 조용한 위엄과 건축적 겸손함이 깃든 이 공간은 500년 왕조의 황혼을 위한 적절하고도 슬픈 배경이 되어준다. 삼보비교 성찰. 제7장 풍경의 비전, 권력의 비전. 베르사유의 정원은 인간의 힘을 자연에 투사하여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공간이다. 창덕궁의 후원은 자연의 형태와 리듬을 수용하며 조화를 추구하는 자연주의적이고 유기적인 공간이다. 이 정원들의 경험은 그들이 섬기는 권력의 본질을 반영한다. 베르사유의 중심축은 궁전이라는 단일하고 높은 지점에서 신과가 큰 통제적 시각으로 조망되도록 설계되었다. 그것은 권력의 일방적인 송출이다. 반면 후원은 움직임과 몰입을 요구한다. 그 아름다움은 여정을 통해 드러난다. 관람객이 그 길을 걷고 인간적인 규모의 여러 시점에서 참여하고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는 명령의 풍경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의 풍경이다. 제8장 왕위의 연기 대 자아의 수양. 두 궁궐의 사적인 공간을 비교하며 분석을 종합해본다. 트리아논과 왕비의 촌락은 궁정 생활을 위한 화려하고 대안적인 무대였으며 한 종류의 연기에서 다른 종류의 연기로의 탈출이었다. 반면 낙선제와 후원은 무대가 아니라 자아를 위한 작업장이었다. 왕이 현명하고 자애로운 통치의 필수적인 학문, 시, 조용한 성찰에 몰두하는 장소였던 것이다. 베르사유의 사적 공간은 호화로운 여가를 통해 권력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창덕궁의 사적 공간은 개인적 수양을 통해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결론 21세기에 우리는 위험에 메아리. 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경외감과 교훈을 주는 힘에 대해 마지막으로 성찰해본다. 베르사유는 인간의 야망과 중앙집권적 비전의 힘을 보여주는 숨막히는 기념물로 남아있다. 그 화려함은 절대 권력의 매혹과 위험을 동시에 증언한다. 창덕궁은 더 조용하지만 생태적 지혜와 철학적 조화에 대한 똑같이 심오한 교훈을 제공한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통치의 미덕을 이야기한다. 이 두 장엄한 영역을 통과하는 여정은 궁극적으로 세계, 권력의 본질, 그리고 그 안에서 인류의 위치를 이해하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르면서도 똑같이 설득력 있는 방식을 향한 여정이다.